안나푸르나, K2, 브로드피크, 난가 파르바트 이런 주요 봉우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7대륙 최고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륙 최고봉은 첫째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최고봉이 당연히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죠. 해발 8,848m. 해발 8,848m의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이자 세계 최고봉입니다. 그 다음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최고봉입니다. 남미 최고봉 안데스 산맥에 있는데요. 남미 최고봉이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는 칠레의 산티아고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 최고봉이 안데스 산맥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아콩카과입니다. 아콩카과 명칭이 아콩카과입니다. 아콩카과.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해발 6,960m인가? 해발 6,960m 정도 됩니다. 그게 남미 최고봉이고요. 거기는 등정 성공률이 한 50% 정도는 된답니다. 등정 성공률이. 거기는 뭐 암벽 등산 기술이 암벽 등반 기술이 그렇게 필요한 곳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 고산증, 높은 고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서 겪게 되는 고산증을 극복을 할 수 있다면 등정에 성공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도전자들 뭐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인 등산 경험이 많은 분, 아마추어 포함해서 등산 경험이 많은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등정 성공률, 정상에 오르는 걸 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정 성공률이 한 50% 정도는 되는 곳이 남미 최고봉 아콩카가 해발 6,950m인가 60m 고지 됩니다. 그 다음이 높은 곳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북아메리카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미국령 알래스카에 있는 북아메리카 최고봉이 바로 맥킨리봉입니다. 그게 이제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맥킨리봉인데요. 맥킨리봉인데 왜 맥킨리봉이 원주민어로는 데날리봉입니다. 데날리봉. 그런데 1900년에 미국의 대통령 맥킨리 대통령 당시에 알래스카에 있는 그 맥킨리봉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 산이 북미 최고봉이다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이라고 칭했는데요. 원주민들은 계속 자기들 원주민어인 데날리봉으로 칭하게 하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뭐 그런 의미로 데날리라는 말 명칭이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라는 의미가 담긴 알래스카어에서 데날리라는 명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날리봉이라고 원주민들은 계속 주장을 했고,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원주민어로 데날리봉을 그 맥킨리봉을 데날리봉으로 명칭을 바꾸라라고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최고봉이 알래스카 원주민어 용어인 데날리봉입니다. 해발 6,193m입니다. 아까 남미 최고봉 아콩카가는 해발 6,960m인데요. 반면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6,193m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오른 김홍빈 대장께서 동상이 걸려서 10손가락을 절단하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증정에 성공했던 고상돈 대장께서 사망하신 곳이기도 하고, 일본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르셨다가 실종되신 그 탐험가도 실종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북미 최고봉에 오르게 되면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너 달 전인가 연세대 오비 산악팀에서 총 6분이 도전하셨는데 60대에 해당되는 토끼팀에서 그 등정에 성공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언론의 기사에
서너 달 전에 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최고봉은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5,895m입니다. 자,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의 최고봉인데요. 해발 5,895m입니다. 그리고 킬리만자로는 그 케냐의 토속어인 케냐의 토속 언어인 스와질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적도 근방에 있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적도 근방에 있긴 하지만 워낙 고도가 높다 보니까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정상 9분응선 이상 정상 부분은 항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봤을 때 햇볕에 반사돼서 그 정상 부분이 번쩍거린다 해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로 킬리만자로라고 칭하게 됐고요. 해발 5,895m, 우리 조용필 가왕이신 조용필 씨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말도 거기를 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그러한 소설도 있죠. 킬리만자로의 눈.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인데요. 그것도 등정 성공률이 한 50% 정도는 된답니다. 고산증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를 등산을 하다가 너무 고산증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헛것이 들리기도 한답니다. 헛것이 들려서 뒤에서 누가 부르는 듯한 헛것이 들리게 됩니다. 환청 같은 게.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등정에 실패를 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산증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앞만 보고 계속 가야 등정 정상을 밟을 수 있지. 뒤를 돌아보면 등정에 실패한다. 즉 정상을 밟을 수 없다. 뭐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해발 5,895m 고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의 최고봉이 엘브루즈입니다. 유럽의 최고봉이 엘브루즈인데요. 엘브루즈는 아까 알프스의 최고봉은 몽블랑 해발 4,807m인데 그곳은 유럽의 최고봉은 아닙니다. 유럽의 최고봉은 러시아하고 조지아 그 근방입니다. 실제 러시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서쪽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곳에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가 있습니다. 해발 5,600 고지 정도 됩니다. 5,600 고지입니다. 엘브루즈가 킬리만자로보다는 약간 낮은데요. 해발 5,600 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구분홍선까지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거의 구분홍선까지 오른 다음에 내려가지고 케이블카 내려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이제 눈을 밟으면서 정상을 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 언론에도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용기와 희망 이런 진취적 기상 도전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그곳 엘브루즈 등정에 성공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9분응선 정도까지 케이블카로 갈 수 있어서 그런 도움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22개 국립공원 중에 눈꽃 산행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이 태백산과 덕유산인데요. 덕유산은 우리나라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게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순인데요. 덕유산 향적봉이 우리나라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데 해발 1614m입니다. 해발 1614m. 거기 정상 바로 600m 밑에 설천봉이 있습니다. 설천봉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무주 리조트에서 설천봉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서 한 600m만 걸어가면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덕유산 향적봉 해발 1614m에 도달할 수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눈꽃 산행, 상고대 눈꽃 산행의 명소가 바로 태백산과 더불어서 덕유산입니다. 그런
정상 9분흥선까지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 덕유산이 있듯이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도 정상 한 8분흥선에서 9분흥선 사이 정도의 케이블카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브루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가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푼착자야입니다. 푼착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4,884m고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로 최초로 올랐던 하인리 하르가 이제 푼착자야도 1962년에 세계 최초로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남극 최고봉입니다. 남극 최고봉은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보다 한 8m가 높습니다. 해발 고도가 수직 고도가 8m가 높습니다. 그래서 해발 4,892m입니다. 4,892m.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가 해발 4,884인데요. 남극 최고봉 그보다 한 해발 고도가 8m가 높으니까 4,892m입니다. 4,892m.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빈슨 산궤입니다. 빈슨 산궤입니다. 빈슨 메시프라고 하죠. 빈슨 메시프. 왜 빈슨 메시프냐? 그 유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극의 최고봉이 해발 4,892m인데요. 4,892m. 명칭을 왜 빈슨 메시프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미국이 남극을 개척할 때, 지금은 남극 대륙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조약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남극 관련해서는 법률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 가기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남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극 대륙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극 대륙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남극 대륙을 방문하려면, 예전에 1박 2일에서 남극 대륙을 방문한다 만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고비용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은 추측이 드는데요. 남극 대륙에 우리나라 사람이 방문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특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거기 남극 대륙의 명칭이 빈슨 메시프냐면, 메시프는 영어로 산괴란 뜻입니다. 얼음 덩어리, 금괴 아시죠? 금괴,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음으로 된 산 덩어리를 영어로 메시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빈슨 메시프냐? 빈슨 얼음 덩어리냐? 왜 빈슨이란 명칭이 명명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5대양 6대주를 개척하던 시절에, 그 중에서도 남극을 개척할 때 미국의 상원이 아니라 하원의 해양위원장이 칼 빈슨이었습니다. 칼 빈슨 미국의 하원 해양위원장이 한 30년 정도, 한 29년 정도입니다. 29년 정도의 하원 해양위원장을 하시면서 5대양 6대주를 미국이 개척할 때 엄청나게 의회 차원에서, 하원 차원에서 지원 사격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특히 남극 대륙 개척할 때도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남극 대륙의 명칭을 빈슨 메시프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칼 빈슨 해양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빈슨 산괴다 칭하게 된 겁니다. 빈슨 메시프. 그래서 우리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로널드 레이건호,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호, 여러 역대 대통령들의 명칭을 딴 핵추진 항공모함이 있는데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칼 빈슨호가 있습니다. 칼 빈슨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중에 칼 빈슨호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 명칭도 바로 미국의 하원 해양위원장을 했던 칼 빈슨의 명칭을 따온 겁니다. 그만큼 그분은 미국이 5대양 6대주를 개척할 때 해양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공로가 있어서 남극 최고봉 해발 4,892m 명칭도 빈슨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 위대한 이름을
남극 최고봉 이름에 남긴 거고, 또 핵추진 항공모함 이름에도 칼 빈슨이라는 명칭을 남긴 분이 바로 칼 빈슨 전 미국 하원 해양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남극은 얼음의 평균 두께가, 남극 대륙 넓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얼음 두께가 한 2km 됩니다. 20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2000m입니다. 2000m. 얼음의 평균 두께가 2000m라고 합니다. 2000m.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이제 얼음산이 이제 솟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극 최고봉,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남극 최고봉은 빈슨 메시프인데 해발 4,892m 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대륙 최고봉은 아시아의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남미의 아콩콰가 해발 6,960m, 그 다음에 북미의 데날리봉 해발 6,193m, 그 다음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해발 5,895m, 그 다음에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 해발 5,685m인가 깁니다.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 해발 4,884m, 남극 대륙의 최고봉 빈슨 메시프 해발 4,892m 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상극점입니다. 지구 상극점은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이 세 군데를 지구 3극점이라고 합니다.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그래서 이 세 개 부문을 다 석권을 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이 됩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3극점 도달 이 세 개 파트를 다 석권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인류 최초로 하신 분이 고 박영석 대장님이신데 2005년도에 달성하셨으니까 17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1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실종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업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근대 등산의 발원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부터 말씀드렸고요. 산악 그랜드 슬램 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시원합니다. 기온은 한 26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정말 달리기 하기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가지고 10.75km를 달렸습니다. 오늘 제가 인생 2막 다니는 직장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 가지고 요즘 계속 수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10.75km를 달렸는데요. 지난 일주일 전에 잠실 철교에서 생애 87번째 42.19km를 완주를 했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인 지난 9월 7일 날이죠. 생애 87번째 42.19km를 잠실 철교에서 했는데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만에 오늘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10.75km를 달리면서 몸을 풀어줬습니다. 자,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붑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다시 한번 촬영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고요.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고 관중석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달리는 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 호수 물결을 보시면 바람결에 물결이 막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석촌호수 서호에 물결이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바람결에 출렁거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무 보시죠. 이 나무들도 약간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과 나무 가지가 바람에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꽤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정말 산책하기에 운동하기에 좋은 독서의 계절, 운동의 계절, 사색의 계절, 남자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실감나는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현재 시각은 9시 41분입니다. 9시 41분.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롯데월드타워고요. 롯데월드타워는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이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데요.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저 자이로 드롭 보시죠. 자이로 드롭. 저 자이로 드롭에서 저렇게 쭉 중력을 그대로 느끼면서 저렇게 낙하합니다.
저 자이로 드롭이 한 70m 정도 높이에서 그대로 낙하시키는 중력을 그대로 체험하는 게 바로 자이로 드롭입니다. 그 앞에 자이로 스윙은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자이로 스윙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북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 간판이 보이는데요. 저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저 롯데월드라는 간판 보니까 제가 4년 전, 정확하게 4년 전입니다. 2018년 9월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갔고요.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요. 4년 전에 갔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저 2018년 9월에 갔던 로스앤젤레스에 할리우드 사인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간판에 글자 크기가 할리우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할리우드 할 때 H자, 이 글자 크기 하나가 15m 높이입니다. 15m. 그러니까 건물 한 3, 4층 높이인 거죠. 15m 높이. 근데 롯데월드 간판의 저 높이는 글자 하나가 한 2m, 2.5m 정도 돼 보입니다. 한 개층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할리우드 사인이 연상되는 롯데월드 간판이었습니다. 자, 여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저를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재건축 입주한 잠실 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석촌호수의 동호와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따라 쭉 도열해 있는 한 25층 정도 되는 아파트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쭉 도열해 있습니다. 자, 정말 바람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정말 가을은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정말 소중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말 제 주변에도 나이 드셔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나이 드셔서 요양병원이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몸이 노쇠화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좀 하신다면 그러게 병마와 싸울 확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된다면 나이 들어서 아무리 생로병사의 과정이라고는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병마와 싸울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생활하시는 게 소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은다면, 즉 건강을 잃은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9월 14일까지 20년 6개월 보름 동안 마라톤을 해왔습니다. 20년 6개월 2주 동안 마라톤을 해오면서 42.19km를 87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를 한 4.2회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풀코스 마라톤을 4.2회 정도 완주했는데요. 올해는 벌써 한 6번째 완주했습니다. 올해는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보다 더 많은 6번 정도 완주한 걸로 기억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 다음에 누적 훈련거리는 지구 한 바퀴가 4120km인데요. 그것의 한 3분의 2, 그러니까 한 67% 정도에 해당되는 26,7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26,700km. 26,700km 정도. 런다이어리라는 사이트에다가 훈련 기록을 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통계 그래프가 다 나오고 누적 훈련 거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6개월 동안 한
지구 한 바퀴 4120km에 한 3분의 2 정도 해당되는 67% 정도에 해당되는 26,700km 정도를 달렸기 때문에 매일 평균적으로 한 3.6km 정도씩 달린 겁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20년 6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 당시 동아 마라톤 완주자 25,000명 정도 중에 1818등을 했으니까 상위 8%의 아주 좋은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렸습니다. 그 3시간 19분 48초에 42.19km를 달리려면 평균 시속 한 12km 정도에 달려야 됩니다. 시속 12km의 속도로 42.19km, 마일로는 26.4마일, 이 리로는 105리입니다. 105리 길을 달려야 됩니다. 자, 요즘도 공식 대회 나가면 3시간 50분 정도에 달리니까 평균 시속 11km 정도에 달리는데요. 연습 삼아서 혼자 달릴 때는 한 5시간 정도 천천히 뛰면서 펀런, 즐기면서 달리는 걸 펀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펀런을 하는 차원에서 5시간 정도 천천히 달리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행복한, 건강한, 보람찬,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촬영했습니다. 바람이 정말 세게 붑니다. 자, 나무까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리고 달리기 하는 분들이 또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석촌호수 또 보수공사하려고 또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행복한, 즐거운, 보람찬,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